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각국 여론이 크게 악화되며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선거가 치러진 프랑스와 콜롬비아 등에서는 물가가 승패를 갈랐는데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8.6%까지 오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연준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 초강수를 잇따라 두고 있지만은 이상적인 2%대까지 내려가는데 적어도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계 각국들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와 정치는 원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분의 관계죠. 뭐 경제 따로 정치 따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정치에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 경제도 정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찌됐건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권이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이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요.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부터 그렇잖아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그 지지율이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또 40%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39%인가요? 네. 이렇게 내려간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뭐 중남미 등지에서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경제가 나빠지면 당연히 블레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뭐 한국은 대통령 바뀐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벌써부터 한국도 대통령 인기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 보수 정권이 집권한 국가에서 좌파가 세를 넓히는 등 세계 정치 질서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런 민심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죠.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지난 일요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그 결선 투표에서 여당이 패배했죠.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법여권 중도 연합 정당 앙상블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앙상블은 하원 전체 577석 중에 245석밖에 확보를 못해서 다수당은 됐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44석이나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인 패배라는 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프랑스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가장 최근이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지금 그 34년 전.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주면 그 다음에 하는 총선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큰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프랑스 의회는 제오공화국 하에서 이런 구성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전례 없는 상황이고 프랑스가 처한 난제를 고려하면 지금 국가적 위기라고 부를 수 있다고 총리가 아주 크게 긴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마크롱 대통령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 역시 바로 경제입니다. 물가, 그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난 등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중시했고 안보를 우선시했고 그런 선거 전략을 폈어요. 이번 총선에서도 전쟁이다, 안보다, 동맹이다 이걸 강조했더니 결국 이제 참패를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지 언론들도 이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안보를 중시한 그런 선거 캠페인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고 유권자들이 안보, 무슨 동맹,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신경도 안 썼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안보가 뭐고 동맹이 뭡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전략 자체가 실패였다 이런 분석이었고요. 장르크 멜랑송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대표가 총선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대표인 장리크 멜랑송이 이끄는 좌파연합 리프가 131석을 확보하면서 제1야당으로 올라섰고, 이 멜랑숑 대표는 생활 필수품 가격의 동결, 그 가격이 더 오르지 않도록 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 프랑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프랑스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지난달 5.8%, 프랑스에서는 이 5.8%가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도 지금 엄청난 이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는데, 이 좌파 대표는 물가를 잡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역 대통령은 안보 동맹을 내세웠다가 아주 결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또 이 중남미 콜롬비아에서는 뭐 대통령 결선 투표가 실시가 됐는데 역사상 최초로 또 좌파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좌파연합의 역사적 조약, 이게 또 당 이름인데요. 역사적 조약의 후보인 구스타보 페드로 후보가 50.5% 득표를 얻어서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 구스타보 페드로 후보의 승리는 최근 이 중남미에서 일고 있는 좌파의 그 약진 물결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8년부터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중남미에서 줄줄이 지금 좌파 정권의 탄생을 하고 있고요. 일명 핑크타이드라고 부르죠. 핑크타이드. 좌파 물결 흐름입니다. 핑크타이드. 그래서 이 핑크타이드 속에 콜롬비아에서도 사상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 기득권 세력이 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들이 볼 때는 일부 기득권들이 모든 경제의 모든 좋은 걸 다 가져가고 독점하니까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좌파 후보들은 기득권의 그런 그 기득권을 다 타파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나왔고, 그것이 이제 먹혀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고요. 콜롬비아도 보면 뭐 빈곤율이 40%, 실업률이 11%에 달할 정도로 역시 경제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보 페드로 좌파연합 후보는 연금 개혁, 부자 증세 등을 통해서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것, 이걸 이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이 역시 먹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되는데 일본도 현 정권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죠. 예, 좋지 않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현 정권에 대한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7일에서 19일 사이에 TV 도쿄와 912명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5월에 66%였는데 한 달 만에 60%로 하락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역시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응답자 중에 64%가 이 지금의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다, 허용할 수 없다, 도대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했고요. 응답자 중에 인정할 수 있다는 대답은 29%에 그쳐서 일본 시민들의 대다수는 역시 그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만 여전히 저금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계속 돈을 푸니까 더 오르죠, 물가가. 그러니까 이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정부 탓이다. 이건 누구 탓도 아니라 정부 탓. 정부가 왜 계속 이런 정책을 실시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제품 가격을 지금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민심이 더 나빠지는 게, 일본 기업들은 이제 이런 그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부담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외국도 외국이지만 지금 미국도 지금 좀 문제예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나빠지고 있죠.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유거부가 지난 10일에서 13일 사이 성인 1,541명 상대로 설문조사했더니 차기 대선 가상 대결,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2%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4%. 뭐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높았다는 거. 이것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어서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아마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가상 대결이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릴 정도라고 그러면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8.6%까지 폭등한 역시 물가가 결정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 인기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가 나빠지면 현 정부와 여당이 비판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관건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나빠질 수 있죠. 근데 나빠진 상황에서 대처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맞아서 처음에 사람들이 안 좋았다가 근데 정부가 굉장히 능력이 있네. 대처를 잘하네. 이러면 또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결국 경제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만큼은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경제가 나빠지면 여론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고 그 나빠진 여론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전 세계 언론들이 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즈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가 볼 때 그럼 왜 이렇게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느냐? 빈곤과 불평등이 심해지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빈곤해지고 불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엘리트들, 부자들은 여전히 그래도 좋은 상황이고 중산층이야 서민들만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도대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대러시아 제재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 그게 엘리트들의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계속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밀어붙이고 계속 이렇게 대러시아 제재를 밀어붙일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고요.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안보, 동맹, 무슨 전쟁 이런 거에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점점 외면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빠져도 부자들은 괜찮고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는 2%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지금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목표 달성이 그렇게 쉽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 일요일 보면 그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장 로레타 메스더 행장이 그 C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2년 정도 걸려야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가 2%대 아닙니까? 지금 8.6%고 2%대까지 내려가는데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어요. 그 경제성장 둔화가 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되는 것을 또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 주면서 물가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2년 정도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수요 역시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문제 때문에 일어났지만 수요도 사실은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계속 강한 금리 인상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리 인상 긴축 이건 모두 다 좀 수요를 잡는 겁니다. 공급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좀 잡으면서 수요를 줄이면서 공급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건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될 것인가? 근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연준 내에서 이 소비를 줄이고 그래서 수요를 줄이는 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어요. 연준의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지만 양파 모두 지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정부가 돈 쓰는 데 대해서 이제 제한이 최대한으로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도 또 차질이 빚어질 것 그래서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계속 경기부양책 무슨 뭐 또 인프라 사업 같은 걸 구상을 했는데 이제는 제동이 걸리고 있고요. 더 이상 돈을 뭐 1조 달러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인프라 사업 같은 게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지금 연방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좀 사실상의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서 지금 연방 정부의 빚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빚도 오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사실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 영원히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연방준비제도가 갚아야 될 그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초반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밟으면서 좀 세게 몰아쳐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기미가 보이면 아마 연방준비제도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한 초까지 좀 세게 몰아가고 그 이후에는 좀 조절을 하면서 풀어갈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상황은 참 걱정스럽지만 아마 우리가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까지만 좀 버티면 그러면 좀 그래도 좀 좋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당장 한 6개월 정도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뭐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기다려왔죠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